할머니가 사라지시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돼요. 최은경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말들을 듣고 있던 76세 박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거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막막해하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둘째 며느리가 말이에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은경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돈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 민철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은경은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각별하지 않았어요. 시집살이가 싫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고 명절에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금방 자리를 떴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경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가 잘 모셔야죠. 아버님이 계셨을 때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라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은경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순자는 감동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경이 제안한 동거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있기도 외로웠고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은경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어요. 15억이라는 큰 돈과 아파트 관리를 혼자 하기에는 벅찼거든요. 남편이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순자에게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은경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순자가 고마움을 표하자 은경은 더욱 다정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시는 것도 복이고요. 민철도 아내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은경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결혼 초에는 좀 서먹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은경은 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혈압약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친딸도 이 정도로 챙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문틈으로 들려오는 은경의 진짜 목소리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만 없어지면 15억이랑 아파트 모두 우리 거예요. 민철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순자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도 받았고 성년 후견인 신청서도 준비했고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우리 명의로 넘어와요. 순자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은 멀쩡한데 어떻게 그런 진단서를 받았다는 걸까요? 그동안 은경이 병원에 데려간다며 몇 번 외출했던 기억이 났어요. 간단한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곧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물론 본인은 싫어하시겠지만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가족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경이 보였던 그 모든 친절과 관심이 연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만 노렸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은경이 방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은경의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주무세요? 작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왜 은경은 첫째 며느리인 소영이 오는 것을 그렇게 막았을까요? 어머님 소영 형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닐까요? 은경이 계속 소영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노리는 사람은 자신이었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 자꾸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했어요. 은경이 건강에 좋다며 매일 챙겨주는 영양제 때문일까요? 순자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그 약에 무엇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경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소영을 멀리하게 만든 이간질, 의심스러운 병원 방문들, 그리고 매일 먹게 했던 의문의 영양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계획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순자를 살펴보는 은경의 표정은 그저 걱정스러운 며느리 그 자체였어요.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던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잠이 좀 얕더라.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해드렸어요. 은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 소영이 올 예정이었는데 은경이 또 방해할 게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머님, 형님이 또 오신다고 하던데요.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은경의 말에 그때는 순자도 조금 의심했었어요. 과연 소영이 자주 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은경의 계략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며느리인 소영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자신만 믿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소영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큰아들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어머니를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이 문 앞에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과일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소영의 관심은 진짜였습니다. 은경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정말 순수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은경이 나타나더니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형님 또 오셨네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너무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은경의 말에 소영은 당황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님,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영아.
내가 오면 좋지. 그런데 은경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병원이라는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소영 앞에서 가짜 치매 진단 이야기를 꺼낼 건 아니겠죠? 다행히 은경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영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이 거실로 나가자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형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은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자꾸 오셔서 어머님을 만나시면 혹시 뭔가 꼬일까봐 걱정이에요. 소영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더 신경 써서 돌보고 있어요. 형님도 이해해 주세요. 은경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 같았어요. 소영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자주 오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어머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돌볼게요. 형님은 가끔씩만 안부 전화 정도만 해주세요. 은경의 말에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소영이 돌아간 후 은경은 순자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영 형님한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당분간은 저희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경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정기 검진 받으러요. 은경이 순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의사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자주 깜빡하시나요? 의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만 했어요. 그리고는 은경과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순자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미리 짜인 각본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은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다고 하시네요.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무슨 인지 장애라는 거죠? 하지만 은경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제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장 관리라든지 재산 관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제 은경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가짜 진단을 받게 해서 순자를 무능력자로 만든 다음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은경의 통제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집에 계세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순자를 외부와 차단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외출할 때도 반드시 은경이 동행했고 혼자 나가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요즘 길도 잘 헷갈리시잖아요. 순자는 억울했어요. 자신은 길을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은경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 자신도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핸드폰 사용도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은경이 순자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특히 소영에게서 전화가 올 때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자꾸 전화드리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까요? 순자가 거절하면 은경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매일 먹는 건강보조식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기억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은경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약 여러 개를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자꾸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은경아, 이 약 먹고 나서 자꾸 졸린데 괜찮은 거야? 순자가 물어보자 은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세요.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약을 먹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법무사 선생님이 오세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은경이 갑자기 법무사를 부른다고 했어요. 무슨 상속 상담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뭔가 있으면 가족들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법무사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할머니,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경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매일 먹는 약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순자가 말하자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은경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님, 간단한 거니까 금방 끝나요. 지금 해버리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거부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내일 다시 오라고 해. 법무사가 돌아간 후 은경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은경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은경이 또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서명을 안 하려고 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들었어요. 네, 알겠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유도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어젯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순자는 확신했어요. 은경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소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은경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연락한다고 해도 믿어줄까요? 은경이 이미 소영에게 자신이 치매 초기라고 말해놨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견학 한번 가보실래요?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집에서 살고 싶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은경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어머님, 그냥 구경만 가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요즘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은경의 말에는 어떤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순자는 계속 거부했지만 은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순자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은경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날은 은경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평소 궁금했던 은경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침대 아래쪽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이 보였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최은경, 박미란, 김수정 이름도 다르고 주소도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은경이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노인 전문 사기 수법이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여러 명의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산 김영숙 8억 소유, 자녀 2명 해외 거주, 대구 이정순 12억 소유, 자녀 1명 사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울 박순자 15억 소유, 큰아들 사망, 둘째 아들과 동거.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은경이 자신만 노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더 뒤져보니 더욱 끔찍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일어난 노인 사망 사건 관련 신문 기사들이었어요. 김영숙 씨와 이정순 씨가 모두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두 분 모두 치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메모를 더 보니 은경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1단계 신뢰관계 구축, 2단계 외부 차단 및 약물 투여, 3단계 가짜 진단서 발급, 4단계 법적 서류 작성, 5단계 요양원 입소, 6단계 재산 이전, 7단계 사고 유도. 마지막 7단계를 보고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사고 유도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은경은 단순히 재산만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이 돌아온 거였어요. 순자는 재빨리 모든 걸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침 은경이 집에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은경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저런 얼굴로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니 말이에요.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는 TV 보고 있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은경의 진짜 이름이 박미란이라니 결혼할 때부터 가짜 신분이었던 건가요? 그럼 민철은 어떻게 된 거죠? 설마 민철도 공범인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민철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아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은경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민철의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순진하게 아내를 믿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은경이 엄마 돌봐드리느라 고생 많이 해. 정말 고마워. 민철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자 은경은 환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제 어머님인데 당연한 일이죠. 순자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철아, 혹시 은경이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회사 사무직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왜 엄마?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철이 아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은경이 발견하기 전에 몰래 그 서류들을 촬영해 뒀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럴 생각을 못했거든요. 소영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은경이 이미 자신이 치매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믿어줄지 의문이었어요. 오히려 정말 치매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 2시쯤 또 은경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할머니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은 이미 알아봐뒀고 서류도 거의 준비됐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순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경이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니 정말 며칠 안에 요양원에 보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원 견학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곳은 대기가 길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거부하자 은경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럼 제가 먼저 다녀와서 어머님께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오후에 민철이 퇴근하자 바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일로 얘기할 게 있어요. 민철이 앉자 은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시고 낮에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은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철이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은경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기억을 못하세요. 그게 치매 증상이에요. 어머님은 자각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은경은 민철에게 몰래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병원 진단서 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가짜로 만든 거겠죠. 민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은경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는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24시간 케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가. 집에서 살 거야. 은경이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거기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한테 더 좋을 거예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순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러자 은경이 민철을 쳐다보며 눈짓했어요. 민철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보기만 해봐요. 좋은 곳이면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순자는 아들까지 은경 편을 든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민철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은경을 도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밤 은경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누군가와 논의했습니다. 순자는 방 안에서 문에 귀를 대고 들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요양원에 입소시킬 예정이에요. 성년후견인 신청서는 이미 준비됐고 가족 동의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경이 말하는 상대방도 뭔가 대답했나 봐요. 잠시 후 은경이 또 말했습니다. 내 재산 이전은 입소 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하시는 동안 모든 걸 처리하면 돼요.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이번 주 금요일에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 계획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노인분들 사고가 흔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사고라는 게 바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이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공범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요양원 관계자도 저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2번이나 성공했잖아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은경의 말로 미루어 보아 부산과 대구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살인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그 범죄에 요양원까지 연관되어 있다니 정말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순자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영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어요. 혹시 은경이 들을까봐 말이에요. 소영아, 나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소영이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순자는 은경이 있다는 걸 의식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소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어머님, 제가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요. 순자는 오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은경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어서 망설였어요. 그러자 은경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방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네,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는데 상태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은경의 거짓말에 순자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형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경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소영 언니한테 걱정 끼치지 마세요. 형님도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저희 일까지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순자는 답답했어요. 소영이야말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은경이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있었거든요. 목요일 밤이 되자 은경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요양원 가시는 거 아시죠? 짐은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거부해봤어요. 나는 정말 요양원 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은경은 이미 마음을 굳혔나 봐요. 어머님, 거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민철에게도 확인했습니다. 여보, 내일 오전에 요양원 가기로 한 거 맞죠?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은경 편을 드니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요양원에 보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새벽 2시쯤 은경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입소 예정이에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잠시 후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어졌어요. 재산 이전 서류는 다음 주에 처리하면 되죠? 할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실 테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순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몰래 일어나서 은경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할머니 명의 모든 재산을 저희 명의로 이전하는 거죠.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순자는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방 안에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은경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할머니는 6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고를 당하실 거거든요.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흔하잖아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은경을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이 3번째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부산 할머니랑 대구 할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거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은경이 과거 범죄까지 자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오래된 마루가 발자국 소리를 낸 거였죠. 은경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순자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은경이 방에서 나와서 복도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순자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계속 얘기해요. 은경이 다시 통화를 재개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녹음하기 어려웠어요.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경이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과 자신을 살해할 계획까지 모두 녹음되었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증거를 가지고 도움을 청하느냐였어요. 새벽이 되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소영에게 연락해서 모든 걸 말하기로 한 거예요. 은경이 자신을 치매라고 말했지만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진실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경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영아, 나 위험해. 은경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 오늘 10시에 요양원에 보낼 예정이야. 증거도 있어. 도와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금방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순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소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도 부를게요. 그런데 혹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으세요? 순자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은경이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언제 깰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소영아, 나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 은경이가 계속 감시하고 있거든. 그럼 제가 경찰이랑 함께 바로 갈게요. 1시간만 버티세요. 소영이 전화를 끊자 순자는 조금 안심됐어요. 하지만 1시간이 문제였어요. 은경이 깨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오전 10시에 요양원에 데려갈 건데 그 전에 소영이 올 수 있을까요? 오전 7시가 되자 은경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요. 은경의 밝은 미소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행동이 가증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짐은 제가 다 챙겨뒀으니까 아침 식사만 하시면 돼요. 순자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못 먹겠어. 하지만 은경은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가서는 낯선 음식을 드셔야 하니까 집에서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 드세요. 순자는 혹시 음식에 뭔가 탔을까봐 더욱 먹기 싫었어요. 정말 안 먹을 거야. 은경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상하게 구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오전 9시 30분이 되자 은경이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요양원에서 10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순자는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어요. 소영이 곧 경찰과 함께 올 텐데 그 전까지 버텨야 했거든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시간을 줘. 하지만 은경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짐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은경이 나가서 문을 열자 요양원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순자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요양원 직원들은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다 결정하신 일이에요. 좋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가 저항하자 은경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따라가 주세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벨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소영이 경찰과 함께 온 거였습니다. 경찰이에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신고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미리 설명해 뒀나 봐요. 할머니 혹시 억지로 데려가려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은경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증거요. 녹음 파일에서 은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고를 당하실 거거든요. 경찰들이 놀란 표정으로 은경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예요? 은경은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더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이 3번째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부산 할머니랑 대구 할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거든요. 경찰이 은경에게 물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과거 범죄까지 자백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최은경 씨 체포합니다. 사기 혐의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은경이 발악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를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요양원 직원들도 함께 연행됐어요. 이들도 공범이었던 거죠. 경찰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증거도 있나요? 순자는 은경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기 서랍 안에 여러 신분증이랑 다른 할머니들 자료가 있어요. 경찰이 수색해보니 정말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가짜 신분증, 다른 피해자들 정보, 범죄 계획서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때 민철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와 있어요?
순자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자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경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철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연쇄살인범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은경이를 너무 믿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철아, 너 잘못이 아니야. 나도 속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은경의 진짜 이름은 박미란이었고 이미 전국적으로 수배 중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일어난 노인 사망 사건들도 모두 은경의 범행이었어요. 요양원 원장과 의사, 법무사까지 모두 공범이었던 거죠. 정말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은경이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은경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들을 사랑했어요. 돌봐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녹음 증거와 물적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법원은 은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3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4번째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선고를 듣는 은경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거든요.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요양원 원장은 15년, 가짜 의사는 12년, 법무사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진실이 알려졌어요. 그분들은 그동안 가족이 자살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었는데 진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순자에게 감사 편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자신의 고통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위안이 되었다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경과 함께 살던 집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거든요. 너무 끔찍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이에요. 민철이 새 집을 구해드렸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지내세요. 제가 매일 들러서 안부 확인할게요. 그런데 뜻밖의 소영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소영의 제안에 감동했어요. 소영은 진짜 며느리다운 며느리였거든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어머니를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영아, 고맙지만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너도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정말로 소영의 아들 지훈이는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우리 집에 사세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순자는 소영의 집에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경과 함께 살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소영의 관심은 진짜였습니다. 계산적이거나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원 가실 때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철도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은경 사건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와서 안부 확인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변화가 고마웠어요.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소영은 순자와 함께 살면서 더욱 세심하게 돌봐줬어요. 아침에는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지훈이와 함께 TV도 봤습니다. 할머니, 이 프로그램 재밌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함께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지훈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말이에요. 지훈아, 할머니가 할아버지 대신 해줄게.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순자는 지훈이를 친손자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뭐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순자는 지훈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은경과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거든요. 순자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어요. 76세 할머니가 연쇄살인범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증거까지 수집하셨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순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죠. 순자의 이야기는 전국의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기를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경찰청에서는 순자에게 시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표창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소영과 함께 장을 보고 지훈이와 함께 숙제를 하고 민철과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 말이에요. 어머님, 이 김치찌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소영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보면 순자는 기꺼이 알려줬어요.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도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노인 사기 예방 강연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경찰에 도움을 청하세요. 순자의 강연을 들은 노인들은 모두 진지하게 메모했어요. 실제로 몇 분이 순자의 조언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제 순자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영이 끓여준 된장국을 먹고 오후에는 지훈이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민철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은경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민철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영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순자는 자신의 재산도 새롭게 정리했어요. 일부는 소영과 지훈이에게 물려주기로 했거든요. 소영아, 너와 지훈이가 내 진짜 가족이야. 이 돈으로 지훈이 교육비도 마련하고 너도 편하게 살아.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거야.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이 나아. 이제 순자는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자신의 재산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으니까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의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소영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공원 가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